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하는데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시험을 치를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점심시간에는 칸막이가 제공됩니다. 어젯밤까지 2,97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오늘 3,000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 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환자 수가 확진자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도 넘어선 상태입니다. 병상 확보에 관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오늘 0시부터 다시 유료화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직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무료 통행이 개시된 지 22일 만입니다. 경기도와 주변 지역 3개 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더 거칠 세금이 19조 원 더 많게 나오면서 어디에 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방역지원금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사용돼야 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를 하면서 앞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했고 그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는 다른 발언입니다. 당초 한미일 외교차관이 함께 진행하려던 공동기자회견은 한일 간의 의견 차이로 불발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책과 힘겹게 씨름하면서 바이러스와도 싸워야 했던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사상 두 번째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수능입니다. 지난해 3월 개학이 늦춰지면서 시험이 2주 연기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예정된 날짜에 치러지게 됐는데 다행히 수능 한파도 없는 만큼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다들 차분하게 시험 잘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실시되는데 50만 9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네, 지금 한창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이동을 할 시간입니다. 시험장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홍지용 기자. 1교시 시험이 8시 40분에 시작되지만 입실 마감 시간은 8시 10분입니다. 이제 50분 정도 남았는데 수험생들 많이 도착했습니까? 네,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지만 아직 40분 정도 남았는데도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입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이상 증상이 없으면 수험표에 적힌 시험실로 이동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한 수험생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안 떨고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게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마침표 찍을 때 되니까 떨리기도 하고. 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해도 역시 후배들은 시험장 앞에서 선배들을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수능이 치러지는 시험장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시험장 분위기 차분하고 썰렁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만 정문을 들어가고 있고요. 학부모들도 수험생을 데려다 준 뒤 곧바로 떠나고 있습니다. 간간히 포옹하거나 인사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앞서 교육부가 교문안 응원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학부모들에게도 모임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의 분위기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합니다. 네, 수험생들 중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학생들이 있을 텐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교육부는 오늘 수능 지원자 중에서 확진자가 101명, 이 가운데 응시생이 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또 자가격리자 105명도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침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라도 신고하면 별도로 마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 밤사이 자가격리 격리 통보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나 관할교육청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능 시험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 없이 문이과 통합 체제가 적용되는데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도 선택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치는 선택 과목제가 도입됐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4교시 한국사 시험과 탐구 영역 시험에서도 답안지가 별도로 분리돼서 제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의 답안지를 회수하는 시간이 5분 정도 늘어서 오후 4시 37분에 시험이 끝납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까지 치르면 5시 45분에 시험이 끝납니다. 성적은 다음 달 10일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JTBC 홍지용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뒤에도 속수무책인 돌파 감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2,97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시간대 최다 기록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3,300명 안팎으로 역대 최다인 지난 9월 25일 3,270명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부산을 제외한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2,976명입니다.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최다였던 지난 9월 24일 2,924명보다 52명이 더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3,3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다인 3,27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 1일 343명에서 어제 0시 기준 522명으로 크게 뛰어 역시 역대 최다였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가운데 70에서 80%가 발생하는 수도권은 병상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운데 62.5%가 사용되고 있고 수도권만 보면 76.7%, 서울은 80.6%에 달합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제시한 비상계획 발동 기준 75%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벅찬 수준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자 지난 16일 수도권 22개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시스템 운영 방안을 이번 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오늘 0시부터 다시 유료화됐습니다. 적게는 600원에서 많게는 2,400원까지 통행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직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무료 통행이 개시된 지 22일 만입니다. 법원이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주변 지역 3개 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일산대교입니다. 달리던 차가 멈춰서고 요금징수원에서는 분주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0여일간 무료로 건널 수 있던 다리가 다시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공익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여기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공익처분에 대한 본소송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종전처럼 1,200원을 내야 하고 소형은 600원, 대형 차량에는 2,400원이 징수됩니다. 이 다리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강대교 중에 유일하게 요금을 내는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만 돈을 내야 하는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시 단체장들도 나섰습니다. 통행량이 무료화 조치로 2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많은 부분들이 다시 원위치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운영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60억 원을 미리 지불하겠다고 제안도 했습니다. 운영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본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산대교는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밖에도 관계기관 협력, 민간투자법 개정과 같은 중장기 대응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방역 지원금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잇따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추가로 거칠 세금 19조 원을 방역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홍 부총리는 쓸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요소수 공급과 물가 점검을 위해 주유소와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일정을 마친 뒤 초과세수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카메라를 물린 뒤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세수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선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더 거칠 세금이 50조 원으로 지난 7월 예상치보다 19조 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조 원을 어디에 쓸지는 정해져 있다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쓰자는 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19조 원 중 40%인 7조 6천억 원은 법적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를 빼면 12조 원 정도가 남는데 이미 어디에 쓸지 여당에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과 손실보상을 못 받은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는 건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방역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재차 물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고 잘랐습니다.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19조 원이나 세수가 더 거칠 걸 몰랐다는 건 홍 부총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투자 열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자산시장에 돈이 몰렸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올해 예산을 짠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굉장히 재정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세수를 높게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요. 공개를 하고 전문가들이 더 참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줬는데 바뀌지가 않고 계속해서 세수를 과소 추정이 더 갈수록. JTBC 이지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충돌하면 대선 전국에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대응 수위는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 19조 원을 방역지원금에 쓸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시급하게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 발언에 앞서 나온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도 국정조사를 언급했던 그제보단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준비했던 발언은 비판 수위가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언 땐 강한 표현을 빼고 읽었단 겁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기재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JTBC에 정부와 여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당과 정부가 충돌하면 지지자의 마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에 당정이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가 이번에도 결국엔 여당 뜻에 따를 거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여당 주장에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가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채무까지 따져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9.19 군사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합의가 이행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파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집권하면 북한의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파기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이행을 촉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감시 정찰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이 군축 약속의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데다가 상대가 이행을 할 때 우리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윤 후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선언은 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어렵게 쌓은 평화조치 파기까지 언급한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접경지대 군사훈련과 우발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군사협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비판도 들려옵니다. 국방부는 대선 후보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는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9.19 합의의 문제점과 북한의 위반 행위를 지적한 거라며 정부가 실질적 합의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미국에서 한미일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요. 특히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번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서 밝혔습니다. 회의 뒤에는 한일 간의 이견을 이유로 미국 부장관 혼자서만 회견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가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around end of war statement, I'm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언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그 불거진 한미 간 이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We are having ongoing consultations and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other interested allies and partners.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국에 도착하면서 한미 간 이견은 없다면서 종전선언 논의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연말 국면이고 그래서 이제 좀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회견은 당초 한미일 외교 차관이 함께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돌연 셔먼 부장관 단독 회견으로 바뀌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회담 내용과는 무관한 한일 간 이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북한을 20년째 지정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 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당내 초선 의원들과 만나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 선대위 체제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며 각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외부 인재를 영입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막바지 조율 작업에 집중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늘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률이 저조한 TBS TV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BS가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편향적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이유로 삭감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기 전날과 비교해서 5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98원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닷새 동안 60%가량 반영이 된 건데요. 정부는 더 신속하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도록 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이버가 최고 경영자를 바꾸는데요. 한성숙 CEO가 이끈 지 약 4년 8개월 만으로 내년 3월에 최수연 글로벌 사업지원부 책임 리더가 취임을 합니다. 1981년생 여성 임원입니다. 리더 교체로 네이버가 강도 높은 경영 쇄신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경기도 성남에 농협 공유주방 1호점을 어제 개장했습니다. 공유주방에 농협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자를 입점업체로 유치를 했는데요. 이들 입점업체에 국산 식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인근 농협 성남 유통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1일 2배송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가짜로 장애인 단체를 꾸며 7억 원가량의 기부금을 받아 챙긴 6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가짜 단체 명의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메시지를 보내 13년 동안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부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 부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차에 부딪혀 가로등이 넘어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보행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의 천마산 자락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큰 불은 잡혔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여러 곳에서 났고 경사진 곳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기여를 한 공로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선정하는 아시아 명예의 전당에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한국인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수미 씨는 지난 35년 동안 노력한 것들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인정받게 돼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간 방탄소년단 소화해야 할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공연이 있는데요.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이 올라간 상태고요.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의 철원 구간이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가 되는데요. 도보길이 완공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연천과 포천 구간도 단계적으로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수능일인 오늘 등교와 출근 시간이 늦춰진 곳들이 많은데요. 은행들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4시에 마칩니다. 주식시장도 개장과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져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 반에 마감이 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면서 개발이익 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의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법원에서 영상 재판이 늘어나는데요. 소송 당사자가 컴퓨터로 재판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증인이나 감정인 신문에만 허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신문기일, 변론기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교실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일에 경기 지역의 버스 노조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혹시 이 지역 수험생들에게 불편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사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그러니까 현재 경기 지역의 버스들은 다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다는 거죠? 네, 협상이 타결된 새벽 5시 반부터는 버스들이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첫차 운행을 시작하는 4시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파업을 할지 말지 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제 시간에 첫차가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23개 회사가 참여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졌다면 전체 버스의 44%가 멈춰설 상황이었습니다. 수험생이나 또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불편이 예상됐는데요. 내년 중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노조가 요구한 1일 2교대제로 전환하고 경기도의회가 1일 2교대제 정착을 위한 노사정 TF를 만들기로 하며 막판에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아이폰 사용자들이 직접 수리를 하도록 애플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수리와 관련한 불만을 고려한 거겠죠? 네, 미국의 소비자들은 내년 초부터 아이폰을 직접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애플이 밝힌 셀프 수리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르면 아이폰 12와 13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카메라와 관련된 고장을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게 하고요. 이를 위해 수리 매뉴얼과 함께 200개 이상의 순정 부품과 도구를 온라인 상점에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내년 한 해에 걸쳐 점차 다른 나라로 확대될 예정이고 나아가 M1 칩을 장착한 맥 컴퓨터도 셀프 수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아이폰 수리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요. 공인 인증 업체에서만 수리를 하도록 하고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애플 측은 리퍼나 수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벨라루스에서 난민들을 인접한 나라들로 보내고 있고 이 관련국들의 충돌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투아니아 국경에서의 모습이 공개된 게 있네요. 네, 현지 시간 17일 벨라루스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라크에서 온 난민 10여 명이 리투아니아 샬치닌카이 인근의 국경에서 밤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리투아니아 국경 수비대의 경비견이 난민이 들어가 있는 침낭을 물었습니다. 물린 난민은 발버둥을 치고 옆에 있던 난민들은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국경 수비대가 경비견의 줄을 잡아 뒤로 물리면서 상황은 일단 종료됐습니다. 벨라루스는 이런 류의 영상을 계속 공개하며 난민을 막는 EU 국가들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 대해 리투아니아 측은 물린 난민이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치지도 않았고 이 벨라루스가 민스크 공항에 도착한 난민들을 붙잡아 이곳까지 강제로 옮긴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선 부정 의혹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벨라루스와 EU 국가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난민 사태에서 가장 고통받는 건 난민들일 텐데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벨라루스, 독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은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대가성을 따지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요. 곧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을 담은 파란색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집입니다. 혹시 오늘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셨나요? 곽상도 의원 휴대폰도 있었어요? 곽 전 의원의 아들은 2015년부터 올 초까지 화천대유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곽 의원이 하나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해 막아줬던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업무를 맡았던 하나은행 본점 PF 담당 부서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직접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모두 퇴직금 50억 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화천대유 임원으로 재직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앞장섰고 최근까지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산 강서구의 3층짜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40여 대의 소방장비와 인력 180명가량이 투입됐는데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라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고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안에서 작업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선대위 출범도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출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쇄신론에 휩싸였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 후보 선대위를 향해 절박함이 없고 희한한 구조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당초 어제는 이준석 대표를 먼저 만나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종안을 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는 전화 통화만 했고요. 곧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뭐 대표 패싱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세 사람의 갈등이 여전할까요? 그 대선 이제 캠프, 대선위원회, 선대위원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각보다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관계도 그렇고 특히 윤석열 후보와 이제 이 대표와의 그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윤 후보의 경우는 기존의 선거 캠프를 유지하면서 확대 개편하겠다는 생각이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러한 그 현재 있는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치게 몸집만 크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새로운 인물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어떤 그 접점이 잘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후보에게 결정권이 있는 건 맞는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이제 그 이른바 당무선권이랄까 또 선대위 구성권 이런 것들을 마냥 고집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윤 후보는 어떻게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 체제로 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통합위원장이라든지 또 미래비전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좀 둬서 중도로 좀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윤 후보 생각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몸집만 크고 그런 인물이 몇 명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되거나 이런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또 자신의 생각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이준석 대표가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려는 이런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선대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이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여를 하게 되면 뭐 중도 확장에는 도움이 될까요? 김한길 전 대표는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상당히 이제 알려진 인물이니까 네. 이른바 거물로 이제 통용되는 인물이긴 한데 일단 지금 여기 얘기 나오는 인물이 다 과거 이미지를 좀 갖고 있긴 해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잖아요. 네. 안 대표하고 그리고 나서 또 탈당하고 2015년도에는 이제 국민의당을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인사이긴 한데 비문 그리고 비노 반문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이제 그 조국 사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을 이탈한 그런 유권자들에 대한 중도 확장성 같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대표가. 단지 이제 그런 인물 한두 명을 가지고 너무 이제 선대위에서 갈등을 빚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썩 선거 전략상 그렇게 유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는 김종인 원톱 체제가 구성될 경우에 말이죠. 네. 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역효과를 얘기하는 분석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네.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어쨌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많은 이제 인물이니까 2012년도 대선도 그랬고 2017년도 대선도 그랬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옆에 있는 것 자체로만 해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또 이제 지금 말씀처럼 지나치게 이제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독불장구식 리더십이라든지 또 너무 진보나 보수를 오락가락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윤 후보는 윤 후보대로 또 나름대로 또 이 상황을 두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내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다가온 정치력 시험대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하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그렇게 많은 갈등을 빚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윤 후보로서는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네. 앞서 출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도 쇄신론에 휩싸였습니다. 몸집만 크고 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시급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네.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이 이제 선대위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게 대단히 약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하나 지적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책임과 권한이 잘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대위에서 자신이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질 않고 남의 일 보듯이 하는 이런 네. 이제 선대위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규모는 커졌는데,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대장동 의혹 사건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이슈가 많이 좀 가라앉긴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선대위에 있는 그 의원들도 그렇고 구성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이 좀 약한 게 아닌가, 후보에 대한 자신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대위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고, 또 후보가 자꾸 전면에 나서게 되고, 당정 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율도 이제 반등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2017년 대선 전략을 짰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어제 뭐 민주당과 선대위를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율자적은 참패한 2007년 대선 이후 처음이다. 절박함이 없다. 뭐 희한한 선대위 구조다. 뭐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그 부분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대위가 규모만 컸지 뭔가 자기 선거처럼 뛰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대위가 이제 뭔가 다시 효율적으로 짜여지고 정확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야 되는데, 자꾸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국민의힘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자꾸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일단 저는 민주당 선대위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러다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정말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양정철 전 원장이 지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쇄신 가능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초선 의원들도 만난다고 하니까요. 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식품으로는 쓸 수 없는 말벌과 불개미를 술에 넣거나 꿀에 절여서 판 업체들이 있습니다. 당뇨병과 관절염 등에 좋다면서 팔았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꿀병 속에는 커다란 말벌이 보입니다. 산채로 절인 겁니다. 술병에는 불개미가 둥둥 떠다닙니다. 애벌레로 만든 담금주도 보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판매했죠? 창고에 있는 개인 판매하시는 분한테 몇 병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열매나 약초, 곤충 등은 모두 법에서 하나하나 정하고 있습니다. 5,000개쯤 되는데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 애벌레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는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렇게 무허가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팔아온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말벌을 공짜로 치워준다고 광고했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말벌이나 말벌집을 모아 술이나 꿀에 넣어 팔았습니다. 불개미는 지리산 인근에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물건은 고혈압이나 뇌졸중, 당뇨병과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고 광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600만 원어치쯤 팔았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독성이 있는 곤충을 먹으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5곳에 대해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수능일이지만 한파는 없는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7도, 부산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